건들지 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죄가 있냐고. 너가 내 동생 죽였잖아. 1984년 봄, 30세의 박선희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선희는 피곤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남편 박철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월급을 반도 안 가져왔습니다.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숨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두꺼운 작업복, 고무장갑, 장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김밥을 쌌습니다. 참치캔 하나 단무지,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큰딸 지원 5살, 작은딸 하영 3살,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딸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잘 자. 새벽 4시, 선희는 수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 수협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었습니다. 선희야 왔어? 50대 박 아줌마가 인사했습니다. 네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고등어 좋은 거 들어왔대. 빨리 가자. 두 사람은 경매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생선들이 얼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전복. 신선했습니다. 고등어 한 박스에 3만 원. 경매사가 외쳤습니다. 3만 5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4만 5천. 선희는 계산했습니다. 4만 5천 원에 사면 한 마리당 1,000원, 1,500원에 팔면 박스당 2만 원 남네. 5만. 선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5만 원. 다른 분? 낙찰. 선희는 고등어 한 박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조기, 오징어도 샀습니다. 총 15만 원. 선희의 전 재산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15만 원을 생선에 투자했습니다. 잘 팔아야 해. 오늘 장사 잘해야 애들 분유 살 수 있어. 새벽 5시 30분. 선희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좌판을 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하지만 선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비늘을 긁고 내장을 빼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물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얼음 위에 진열했습니다. 예쁘게 손님들의 눈길을 끌도록. 오전 7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고등어 얼마예요? 한 마리에 1,500원. 비싸네. 깎아줘요. 이미 싼 거예요. 다른 데 가보세요. 선희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발 사가세요. 에이, 그럼 1,000원에 줘요. 안 돼요. 최소 1,300원, 1,200원. 알았어요. 1,200원. 선희는 고등어를 포장해 줬습니다. 첫 판매였습니다. 휴, 다행이다. 오후 2시, 장사가 끝났습니다. 선희는 계산했습니다. 수입 23만 원, 생선값 15만 원, 남은 돈 8만 원. 거기서 교통비, 얼음값, 비닐값을 빼면 실제 수입 6만 원. 6만 원. 하루에. 나쁘지 않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0시간 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은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으니까. 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후 3시 선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 반지하.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원이와 하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왔어. 선희는 딸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잘 있었어? 응. 우리 착하게 놀았어. 그래. 배 안 고팠어? 응. 조금. 선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을 못 먹인 것입니다. 남편 철수는 집에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네. 지금 밥 해줄게. 선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달걀 몇 개, 김치, 밥.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희는 달걀 프라이를 해서 밥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자, 먹어. 와, 맛있겠다. 지원이와 하영이가 밥을 먹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에 김밥을 먹었으니까. 아니, 사실은 달걀이 부족했으니까. 저녁 7시 남편 철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밥 줘. 철수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밥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돈이 없어서. 돈? 너 오늘 장사했잖아. 얼마 벌었는데? 6만 원. 6만 원이면 많잖아. 왜 반찬이 없어? 애들 분유 사야 하고, 집세도 내야 하고, 집세는 내가 낼 거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생활비나 벌어. 선희는 참았습니다. 철수는 월급의 반도 안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는 술값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맞으니까. 밤 10시 아이들이 잠든 후 선희는 조용히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수입과 지출. 오늘 수입 6만 원. 내일 생선값 15만 원 필요. 현재 가진 돈 41만 원. 내일도 잘 팔아야 해. 선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은 벌어야 했습니다. 집세 3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아이들 분유, 기저귀 30만 원. 공과금 20만 원. 비상금 20만 원. 하루에 5만 원은 벌어야 한다는 건데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985년 선희는 31세가 되었습니다. 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단 하루도. 그 결과 선희는 돈을 모았습니다. 10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선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주인이 선희를 찾았습니다. 선희야. 네, 사장님. 저기, 내가 시장 한쪽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가게요? 응. 저기 구석에 작은 가게. 2평짜리. 얼마 안 해. 200만 원이면 돼. 선희는 그 가게를 봤습니다. 작았습니다.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가게였습니다. 좌판이 아니라 가게. 200만 원요? 응. 원래는 300만 원인데 너한테는 200만 원에 줄게. 선희는 고민했습니다.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분할로 낼 수 있을까요? 분할? 네. 일단 100만 원 드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6개월 안에 드릴게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너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하자.
선희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는 100만 원을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받았습니다. 작지만 선희의 가게였습니다. 선희는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선희 생선. 선희는 간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가게, 내 이름으로 된 6개월 후 선희는 나머지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제 가게는 완전히 선희의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왔습니다. 19시간 노동. 하지만 선희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1987년 선희는 33세가 되었습니다. 지원이는 8살, 하영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선희의 가게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일을 자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뭐? 내가 번 돈 내놔. 왜요? 그 돈은 애들 학원비랑. 닥쳐. 철수가 선희를 밀쳤습니다. 선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돈 내놓으라고. 철수가 선희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안 돼요. 그건 애들 학원비. 애들 학원이 뭐가 중요해. 나 술 마셔야 해. 철수는 돈을 들고 나갔습니다.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방 안에서 지원이와 하영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돈을 빼앗았습니다. 선희는 참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가정폭력은 집안일로 치부되었습니다. 경찰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혼자 견뎠습니다. 딸들을 위해서. 1989년 선희는 35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딸들 앞에서도 때렸습니다. 어느 날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서워. 선희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우리 아빠 없이 살면 안 돼?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야겠다. 선희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저를 때립니다. 그리고 돈을 빼앗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녀 양육권은 대부분 아버지에게 갑니다. 선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법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경제력이 있으면. 하지만 저도 돈 벌어요. 제 가게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아버지를 선호합니다. 특히 딸들이니까요. 선희는 멍했습니다. 내가 딸들을 잃는다고? 선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철수는 비웃었습니다. 이혼? 좋아. 근데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뭐라고요? 내 애들이잖아.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선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애들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그래도 법적으로 내 애들이야. 법원 가면 나한테 유리해. 철수는 선희를 협박했습니다. 선희는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선희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이혼하고 딸들을 잃는다. 둘, 이혼하지 않고 이 생활을 계속한다. 선희는 세 번째 선택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1990년, 선희는 입양기관을 찾았습니다. 큰딸을 입양 보내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이혼해야 하는데 두 딸을 다 키울 수 없어서. 선희는 울었습니다. 제발 큰딸만이라도 좋은 집에. 상담사는 선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3개월 후 입양 가정이 정해졌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한 부부, 40대 백인 부부, 자녀가 없어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그들의 사진을 봤습니다. 좋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집도 크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지원이는 저 집에서 행복할 거야. 나보다 훨씬. 선희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1992년 3월 15일, 지원이를 입양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선희는 12살이 된 지원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가기 싫어. 지원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선희도 울었습니다. 미국 가면 좋은 부모님 만날 거야. 엄마보다 훨씬 좋은. 싫어. 엄마랑 있고 싶어. 지원아, 엄마 나 버리는 거야?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선희는 딸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엄마 용서해. 지원이는 울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공항 바닥에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한참을 지원이를 입양 보낸 후 선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수는 분노했습니다. 큰딸을 어디 보냈어? 입양 보냈어. 뭐? 내 허락도 없이. 당신이 학대했잖아. 법원에 증거 제출했어. 선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선희는 철수의 폭력을 증명할 증거를 모았습니다. 진단서, 이웃 증언, 사진. 법원은 선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자녀 양육권은 모친에게. 선희는 하영이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를 잃었습니다. 이혼 후 선희는 하영이와 둘이 살았습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룸. 하지만 선희는 괜찮았습니다. 하영이만 있으면 됐으니까. 엄마, 언니는 언제 와? 하영이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미국에 있어. 왜? 좋은 집에서 살려고. 언니 보고 싶어. 선희는 하영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선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영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지원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중 1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나머지로 생활했습니다. 1995년 선희는 41세가 되었습니다. 저축한 돈이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상인이 말했습니다. 선희야, 저기 가게 파는데 살래? 어디요? 저기 골목 끝. 작은 가게. 주인이 시골로 간대. 3천만 원인데. 선희는 그 가게를 봤습니다. 작았습니다.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시장 중심부에 가까웠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제가 2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분할로 내. 분할이요? 응.
일단 2천만 원 내고 나머지는 1년 안에 내면 돼. 선희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살게요. 선희는 가게를 샀습니다. 빚이 1천만 원 생겼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1년 안에 갚으면 돼. 선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 후 선희는 1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는 완전히 선희의 것이 되었습니다. 1997년 선희는 또 다른 가게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4천만 원짜리. 2000년 또 다른 가게 5천만 원짜리. 선희는 계속 가게를 샀습니다. 시장의 땅을 조금씩 하나씩.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선희야, 왜 계속 가게를 사? 너 하나로 충분하잖아. 나중을 위해서요. 나중? 네. 나중에 팔면 목돈이 될 거예요.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하영이 대학 보낼 거야. 그리고 지원이를 찾을 거야. 2005년 하영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 경영학과. 선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하영이 대학생이 됐네. 엄마 덕분이에요. 하영이가 선희를 안았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이도 이렇게 컸을까? 하영이의 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까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선희는 그 돈을 댔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하영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하영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 선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우리 하영이 최고야. 두 사람은 기뻐하며 안았습니다. 2012년 하영이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한태준, 32세. 대기업 과장. 잘생기고 키 크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태준입니다. 태준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선희는 태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준은 계속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하영이가 엄마 음식 좋아한 데서 해봤어요. 역시 어머님 솜씨가 최고네요. 선희는 태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네. 저녁 후 하영이가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태준이 어때? 좋은 사람 같은데?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희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태준이가 하영이를 잘 챙겨주겠지. 2015년 하영이와 태준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크게 치렀습니다. 호텔 웨딩홀, 300명의 하객. 선희는 딸의 웨딩드레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하영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지원이도 같이 있었으면. 결혼식이 끝난 후 태준의 부모가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신혼집은 준비하셨죠? 신혼집이요? 네. 요즘 다들 부모가 신혼집 마련해 주잖아요.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태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전세로라도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요? 얼마 정도? 2억 정도면 괜찮은 집 구할 수 있어요.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2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에게는 없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땅들을 모으며 선희는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현금으로 3억, 땅 가치로 50억.
알겠습니다.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태준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억. 내 노후 자금인데. 한 달 후, 선희는 2억짜리 전세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하영이가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선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잘 살아. 우리 하영이. 결혼 6개월 후, 하영이가 선희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하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소리를? 응.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선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고. 하영아, 엄마 괜찮아. 한 번 실수한 거야. 다시는 안 그럴 거야. 하영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선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괜찮다고 하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2016년, 하영이가 다시 선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하영아, 이게 무슨... 엄마, 태준이가... 하영이가 울었습니다. 때렸어. 태준이가 나를... 선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처음에는 밀친 것뿐이었는데 이번에는... 하영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선희는 분노했습니다. 당장 이혼해. 그 자식하고. 엄마, 그게 쉽지 않아. 왜? 태준이가 협박해. 이혼하면 엄마를 해치겠다고. 선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엄마, 제발 참아줘. 내가 잘하면 태준이가 변할 거야. 하영아, 엄마, 조금만 참아볼게. 하영이는 선희를 설득했습니다. 선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하지? 2018년, 하영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병원 가봤어? 응. 근데 태준이가 돈 아깝다고. 선희는 분노했습니다. 돈이 뭐가 아까워? 당장 병원 가. 선희는 하영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암입니다. 선희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간암 초기입니다. 빨리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선희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치료 시작해야죠? 네. 내일부터 바로. 하지만 태준이 반대했습니다. 어머님, 치료비가 너무 비싸요. 돈은 내가 댈게. 아니요. 제가 벌어서 제가 내야죠. 근데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럼 언제 여유가 생기는데?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 마련할게요. 선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치료는 한 달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태준은 치료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3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하영이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간암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말기입니다. 선희는 무너졌습니다. 말기?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초기에 치료했으면. 선희는 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태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식이 일부러 치료를 미룬 거구나.
하영이는 4년간 투병했습니다. 선희는 매일 병원을 다녔습니다. 시장 일을 마치고 저녁에 병원에 가서 하영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태준이는 일 때문에 바쁘대. 그래도 주말인데. 선희는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하영이가 보고 싶대. 좀 와라. 지금 바빠요. 뭐가 바빠? 와이프가 죽어가는데.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태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희는 분노했습니다. 2020년 하영이의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한 달, 아니 2주. 선희는 하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영아, 제발. 2024년 2월, 하영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선희는 하영이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하영이가 잠깐 깨어났습니다. 엄마. 응, 하영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나 죽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곧 나아. 엄마, 거짓말하지 마. 나 알아. 하영이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해? 효도 못해서. 무슨 소리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하영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 언니, 찾아줘. 선희는 놀랐습니다. 지원이? 응. 나 죽기 전에 언니 보고 싶어. 하영아, 언니는 미국에 있어. 연락도 끊긴 지 오래고. 엄마, 제발 찾아봐줘. 하영이가 울었습니다. 나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 내가 태어나서 언니가 입양 간 거잖아. 아니야. 그건 엄마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 언니한테. 하영아. 그리고 엄마. 하영이가 선희를 보았습니다. 태준이. 조심해. 태준이? 태준이가 엄마 땅을 노리고 있어. 선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내가 죽으면 태준이가 엄마를 어떻게 할지 몰라. 땅을 빼앗으려고. 하영아, 그게 무슨. 엄마, 제발 조심해. 그리고 언니, 찾아줘. 언니가 엄마를 지켜줄 거야. 하영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선희는 하영이의 부탁을 잊지 못했습니다. 언니를 찾아야 해. 선희는 입양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제 딸을 찾고 싶습니다. 1992년에 미국으로 입양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이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언니를 보고 싶대요. 그래도 규정상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NS를 검색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 입양아 그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어린 시절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 딸을 찾습니다. 1992년 3월 15일에 미국 시애틀로 입양 보냈습니다. 이름은 송지원입니다. 당시 12살이었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3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송지원 맞는데요. 누구세요? 선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 엄마야. 박선희.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화면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30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원아, 제발 답장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또 침묵. 선희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생이, 하영이가 죽어가고 있어. 너를 보고 싶대. 제발 마지막으로 와줄래?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왜요? 30년 만에 왜 연락하세요? 선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하영이가 정말 너를 보고 싶어 해. 마지막으로 긴 침묵. 그리고 답장. 동생이 죽는다고요? 응. 가난 말기야. 2주. 아니 며칠 남지 않았어. 또 침묵. 선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아, 고마워. 2024년 3월 1일 인천공항. 선희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만나는 것입니다. 12살에 떠난 딸이 이제 42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한 명 한 명을 봤습니다. 지원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때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여성을 봤습니다. 눈이 익숙했습니다. 12살 지원이의 눈. 지원아? 여성이 멈췄습니다. 선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30년 만에 선희는 지원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괜찮아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병원 가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영이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영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하영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영아. 하영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 나야. 언니. 언니. 하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언니야? 응, 나야. 지원이 하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이가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태어나서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언니, 용서해줘. 용서할 게 없어. 하영아. 두 자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희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세 모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이는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 엄마를 지켜줘. 엄마를? 응. 태준이가 엄마를 해칠 거야. 지원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영이가 작은 곰 인형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곰 인형. 낡았습니다. 이거 녹음기야. 녹음기? 응. 내가 몰래 녹음한 거. 하영이가 곰 인형의 배를 눌렀습니다. 지퍼가 열렸습니다. 안에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하영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영, 약 먹어야지.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싫어. 아파. 약 안 먹으면 어떻게 해? 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아파. 하영의 비명. 약 먹으라고. 토할 것 같아.
시끄러워. 먹어. 쾅, 쾅. 하영의 울음소리. 녹음이 멈췄습니다. 지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영이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날 때렸어. 매일. 하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약 먹으라고 무리하게. 그리고 병원도 안 데려갔어. 일부러. 일부러? 응.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나 봐. 그래야 엄마 땅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원은 분노했습니다. 그 자식이 언니 녹음 파일 쉰 게 있어. 다 이런 거. 하영이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증거야. 언니가 가지고 있어. 하영아. 그리고 내가 죽으면 태준이가 엄마를 해칠 거야.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에 보내고 땅을 빼앗으려고. 하영이가 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엄마 지켜줘. 내가 못 지켰으니까. 언니가. 지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지킬게. 약속할게. 하영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다음 날 지원은 선희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일주일 더 있을게. 정말? 응. 하영이가 원하니까. 선희는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그리고 엄마 변호사 선임할 거야. 변호사? 응. 엄마를 보호하려고. 지원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나도 변호사야, 엄마. 선희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미국에서 로스쿨 나왔어. 10년 경력이야. 선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지원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나 없이. 지원은 선희를 서울대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정밀 검사 받자. 왜? 태준이가 엄마를 치매로 몰 거야. 그 전에 정상이라는 증거를 만들어야 해. 선희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 MRI, 인지 검사, 종합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입니다. 치매 징후 전혀 없습니다. 지원은 진단서를 여러 장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희와 법률 대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한테 모든 법적 권한이 있어. 태준이가 함부로 못할 거야. 선희는 지원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원도 선희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모녀가 안았습니다. 2024년 3월 10일 하영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4시 평화롭게 곁에는 선희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영아. 선희가 하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 지켜줘서. 지원도 하영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아. 편히 쉬어. 엄마는 내가 지킬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하영이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선희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지원은 선희 옆에서 함께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태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핸드폰으로 계속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장례식 끝나면 바로 진행할게. 지원은 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자식? 정말. 장례식 둘째 날 오후 태준이 선희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오시죠. 뭔데? 상담할 게 있어서요.
태주는 선희를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전문의세요.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정신과? 네. 어머님 건강 상담 좀 하시라고. 나는 멀쩡한데? 어머님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선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치매 아니야. 어머님, 일단 검사만 받아보세요. 의사가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할게요. 싫어. 선희가 거부했습니다. 태준이 선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습니다. 나요. 어머님 협조하세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준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지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 송지원입니다. 박선희님의 법률 대리인이고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어머님이 언제 변호사를? 일주일 전에 위임받았습니다. 지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박선희님은 치매가 없으십니다. 지원이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지난주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결과는 정상입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태준과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태준 씨, 당신은 고인 하나영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태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 법정에서 뵙죠? 지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경찰 이미 불렀어요. 정말로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한태준 씨죠? 네. 상해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태준은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선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선혜 씨 사위분이 딸분을 학대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증거가 있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지원이 곰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녹음기가 있습니다. 경찰은 곰 인형을 확인했습니다. 지퍼를 열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하영, 약 먹어. 쾅. 아파. 약 먹으라고. 경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언제 녹음된 건가요? 3년 전부터 사망 직전까지 총 50개 파일이 있습니다. 지원이 USB를 건넸습니다. 모두 폭행과 학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USB를 확인했습니다. 한 파일씩 재생했습니다. 태준아, 병원 가고 싶어. 돈 없어. 하지만 너무 아파. 참아. 약이나 먹어. 병원 가야 돼. 제발. 시끄러워. 또 다른 파일. 태준아, 물 좀. 직접 가서 마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럼 죽든지. 태준아, 시끄러워. 자꾸 징징거리면 나 나간다. 50개 파일을 다 들은 경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태준 씨를 정식 기소하겠습니다. 며칠 후 지원은 선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하영이가 말했어. 엄마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응.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땅 40%.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선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지원은 놀랐습니다.
이게 다? 30년간 하나씩 샀어. 선희는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내 가게, 그 다음엔 옆 가게. 그렇게 하나씩, 조금씩. 지원은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995년 첫 번째 가게, 1998년 두 번째 가게, 2000년 세 번째 가게, 2023년 마지막 가게, 총 42개, 시장의 40% 이상. 엄마, 이게 지금 가치가 얼마예요? 작년에 재개발 계획이 발표됐어. 감정가가 200억 정도 된대. 지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200억? 응. 그래서 태준이가 날 노린 거야. 하영이를 방치하고 날 치매로 몰아서 땅을 빼앗으려고.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이 모든 걸 하영이 키우려고, 그리고 너를 찾으려고. 돈이 필요했거든. 엄마.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지원은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시험을 봤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한국 변호사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특례로 3개월 만에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고소했습니다. 상해치사, 학대, 사기, 협박. 여러 혐의였습니다. 2024년 4월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선희와 지원이 원고 측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피고 측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이 일어났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딸을 잃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지원은 곰 인형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 피해자가 생전에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법원에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하영, 약 먹어. 시끄러워. 아파.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지원은 계속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하영이의 의료 기록. 피해자는 2018년 간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치료를 계속 미뤘습니다. 1년 동안. 그 결과 암이 진행되어 말기가 되었고 2024년 사망했습니다. 지원은 병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보았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태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피해자를 사랑했습니다. 폭행은 실수였고 치료 지연은 경제적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실수가 50번이나 반복됩니까? 지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정? 피고는 대기업 과장으로 연봉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치료비 대신 술집과 유흥업소에 돈을 썼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지원은 태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하영이의 친구들. 하영이가 자주 멍이 들어 있었어요.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 하영이가 병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태준 씨가 안 보내준대요. 돈 아깝다고. 병원 간호사. 피해자분이 여러 번 응급실에 오셨어요. 근데 보호자가 항상 치료를 거부했어요. 집에서 쉬면 된다고.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2024년 6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원의 최후 진술. 재판장님, 피고는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폭력으로, 방치로, 악의로.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동생은 단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편에게. 하지만 받은 것은 폭력과 무관심이었습니다. 동생은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어머니가 피고에게 당할 것을 알았으니까요. 재판장님, 제발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제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최후 진술 있습니까?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준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한태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영아, 이제 편히 쉬어. 지원도 선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 재판이 끝난 후 선희는 태준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태준이 선희 명의로 해놓은 대출, 태준이 몰래 판 땅,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선희는 땅 일부를 팔았습니다. 50억 원에 나머지 땅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선희는 50억 원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원아, 재단을 만들고 싶어? 무슨 재단이요, 엄마?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재단. 선희가 말했습니다. 하영이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나도 도울게요. 정말? 네. 내가 법률 지원 맡을게요. 무료로. 선희는 지원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2024년 9월 하영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무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지역 주민들, 언론, 정치인들. 선희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제 딸 하영이는 가정폭력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영이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저를 지키려 했고 다른 피해자들을 걱정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재단은 하영이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제 큰딸 지원이가 함께합니다. 지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라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도우라고. 저는 이 재단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겠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년 후 2025년 3월 하영이가 죽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선희와 지원은 하영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영아, 우리 왔어. 선희가 꽃을 놓았습니다. 언니도 왔어. 지원도 꽃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하영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재단도 잘 되고 있어. 벌써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도왔어.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엄마랑 같이 살기로 했어.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선희는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아, 고마워. 언니를 돌려보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선희는 71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시장에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준비한 파티였습니다. 선희 언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선희는 웃었습니다.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큰 케이크, 초 71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소원 빌어.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영아, 엄마 잘 살고 있어. 지원이도 옆에 있어. 이제는 행복해. 선희는 초를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선희는 지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조금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고마워, 지원아. 선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장이 보였습니다. 새로 단장한 시장. 깨끗하고 밝고 활기찬. 많이 변했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지원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선희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재단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 변호사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 선희는 기뻤습니다. 잘 됐다. 우리 지원이도 이제 행복해지는구나. 엄마도 행복하시잖아요. 그래. 너 덕분에. 두 사람은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하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하영아. 엄마야. 오늘 생일이었어. 71세. 시장 사람들이 파티를 열어줬어. 정말 행복했어. 하영아, 너도 봤지? 엄마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 언니도 돌아왔어. 30년 만에. 처음엔 서먹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 언니가 결혼한대. 좋은 사람 만났대. 엄마도 기뻐. 하영아, 재단도 잘 되고 있어. 내 이름으로. 벌써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 너처럼 고통받던 사람들. 이제는 웃고 있어. 너 덕분이야. 하영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다른 사람들은 꼭 지킬게. 내가 남긴 재단으로. 하영아, 고마워. 엄마한테 언니를 돌려줘서. 그리고 재단을 만들 기회를 줘서. 엄마는 이제 외롭지 않아. 하영아, 편히 쉬어. 엄마가 항상 사랑해. 엄마가. 선희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하영아, 잘 자. 2026년 봄, 지원이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같은 변호사, 이름은 최민호, 40대 중반, 가정폭력 피해자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선희는 지원의 웨딩드레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지원이.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해서 우는 거야.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호가 선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지원이 잘 챙기겠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지원이. 부탁해요. 네, 어머님. 그리고 저도 재단에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무료로. 선희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네. 지원이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선희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2027년 지원이 임신했습니다. 선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주가 생기는구나. 네, 엄마. 지원도 행복해했습니다. 10개월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우. 하영이의 아들과 같은 이름.
엄마 하영이를 기리고 싶어서요.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희는 준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소중한 하영아. 내 이름이 이어지는구나. 2028년 시장 재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장, 깨끗하고 현대적이지만 여전히 전통 시장의 분위기, 선희의 생선 가게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넓고 밝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희 생선이라는 이름. 개장 첫날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선희 언니 가게 정말 예쁘다. 고마워. 선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희는 직접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두었습니다. 선희는 재단 일에 집중했습니다. 2029년 7월 선희는 75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시장에서 큰 파티가 열렸습니다. 상인들, 재단 직원들, 피해자들, 가족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선희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선희는 행복했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딸을 입양 보냈고 다른 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재단을 만들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지원을 보았습니다. 지원은 준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딸, 그리고 손자.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영아, 맞지? 엄마 정말 행복해. 남은 이야기. 5년 후 2034년 선희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했습니다. 시장을 걷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재단에 들렀습니다.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지원은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법률 지원 책임자, 준우는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느 일요일, 선희, 지원, 민호, 준우는 하영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모, 여기 있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응, 이모가 여기 계셔.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은 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이모, 우리 왔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재단도 잘 되고 있고. 지원이 말했습니다. 이모, 고마워. 나를 돌려보내줘서. 준우가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묘소 앞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꽃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할머니, 꽃 사세요? 젊은 주인이 말했습니다. 응, 장미 한 다발 주세요. 선희는 장미를 샀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기로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꽃향기만 나네. 예전에는 생선 비린내만 났습니다. 40년간. 하지만 이제는 꽃향기.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원과 민호, 준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했어요. 고마워.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저녁.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선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지원이 옆에 왔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선희가 말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지원이 선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행복해. 엄마. 준우도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나도. 세 사람은 함께 안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하영이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영아, 엄마 행복해. 정말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꽃향기가 실려왔습니다. 마치 하영이 대답하는 것처럼 나도 행복해, 엄마.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80세. 하지만 선희의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삶. 더 이상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꽃향기 가득한. 선희는 그 향기 속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큰딸 지원과 사위 민호와 손자 준우와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하영과 함께 영원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항상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